한진우, 이 녀석? 어디서 딴청이야? 방 노파의 고함 소리가 새벽 4시 반, 좁디 좁은 반지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낡은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난 진우의 눈가엔 잠이 덜 깬 피로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익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작업복을 집어들고 낡은 작업화 끈을 단번에 묶어 올렸습니다. 할매, 또 약 드셨어요? 어제 분명히 챙겨드렸잖아요. 진우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방 노파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냄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엔 물만 끓고 있었습니다. 라면 스프도 면발도 없이 그냥 맹물만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삼키며 노파의 손에서 냄비를 살며시 빼앗았습니다. 할매, 배고프시면 제가 뭐라도 해드릴게요. 위험하니까 불 좀 만지지 마세요. 이놈아, 네가 뭘 안다고. 니는 나무 냄새나 맡고 살면 되는 놈인데 왜 자꾸 내 부엌에 기어들어와. 방 노파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진우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면서 노파는 점점 더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진우를 손주처럼 대하다가도 어떤 날은 영문 모를 이름을 부르며 울먹였습니다. 진우는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후라이를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튀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나무 냄새보다는 고기 삶는 냄새가 내 몸엔 더 잘 어울릴 텐데. 방 노파가 중얼거리는 말에 진우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이유도 대답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가구 배달원일 뿐이었습니다. 남의 집 식탁을 나르고 침대를 조립하고 소파를 옮기는 게 그의 일이었습니다. 고기 삶는 냄새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담아 노파 앞에 놓고 진우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오자 새벽 안개가 거리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물속에 잠긴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낡은 1톤 트럭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거칠게 울부짖었습니다. 오늘은 신촌 쪽 가구 배달 3건, 그 다음 종로 쪽 식탁 하나. 진우는 핸드폰 메모장을 확인하며 오늘 일정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방 노파를 챙기고 안개 낀 거리를 달리며 남의 집 가구를 나르는 일. 그것이 그가 보육원을 나온 뒤 10년째 반복하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첫 번째 배달지로 향하던 중 진우는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한 식당 앞을 지나쳤습니다. 오간의 곰탕이라는 낡은 간판이 희미한 가로등빛 아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쪽에선 벌써부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새벽부터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코끝으로 스며드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았는데도 느껴지는 진하고 깊은 사골 국물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진우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은,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 거겠지.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나왔으니까. 그는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였습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만들어내는 빗줄기만이 앞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배달을 마치고 두 번째 배달을 마치고 세 번째 배달지로 향할 무렵엔 해가 어느덧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진우의 작업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허리는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많아졌고 생각이 많아지면 외로움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배달지는 오간의 곰탕? 진우는 다음 배달 주소를 확인하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새벽에 지나쳤던 그 식당이었습니다. 식탁 하나를 배달하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진우는 트럭에 실린 원목 식탁을 확인했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식탁을 어깨에 메고 오간에 곰탕 앞에 섰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와 함께 진한 국물 냄새가 진우를 덮쳤습니다. 새벽에 창문 너머로 맡았던 그 냄새보다 훨씬 더 진하고 깊고 뜨거운 냄새였습니다. 진우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식탁 배달 오셨어요? 저기 안쪽에 놓아주세요. 주방 쪽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식탁을 들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홀 한쪽에선 몇몇 손님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손님들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그들은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숟가락을 떴습니다. 진우가 식탁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주방 쪽에서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야. 왜 자꾸 이 맛이 안 나는 거야? 진우는 식탁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주방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커다란 가마솥 앞에 머리가 반쯤 센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구부정했고 손에 든 국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입에 가져갔다가 다시 뱉어내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을 끓였는데 왜 아버지 맛이 안 나는 거야? 뭐가 빠진 거지? 남자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 발이 묶인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다시 국자를 들어 국물을 떠올렸을 때 그의 손이 갑자기 심하게 떨렸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으윽. 남자가 가슴을 움켜쥐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저씨.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네, 오간의 곰탕입니다. 주소는? 전화를 끊고 진우는 남자를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남자의 호흡은 가빠졌고 이마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홀에서 손님 한 명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오종만 사장님. 손님이 남자를 흔들었지만 종만은 희미하게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주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엔 손님 서너 명만 불안한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돌려 가마솥을 보는 순간 국물이 넘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얀 거품이 솥 가장자리까지 올라와 있었고 불은 여전히 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구급차는 아직 오지 않았고 종마는 의식이 흐릿했고 가마솥은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건 자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식탁을 배달하러 온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40년 전통의 국물이 넘쳐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는 벌떡 일어나 가마솥 앞으로 갔습니다.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불부터 줄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불꽃이 잦아들자 국물의 끓어오름도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진우는 국자를 집어들고 국물을 한번 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국물의 색깔, 농도, 기름이 돌아가는 모양이 진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왜인지 모르게 이 국물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진우의 시선이 주방 한쪽에 놓인 재료들로 향했습니다. 시간장 병이 보였고 그 옆엔 말린 대추가 담긴 유리병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시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가마솥 위로 간장을 조금씩 흘려보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정확히 6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말린 대추를 3개 집어 손으로 반으로 쪼개 국물 속에 넣었습니다. 국자로 천천히 저으면서 진우는 국물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색깔이 조금 더 깊어졌고 향이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식혀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이상했습니다. 그는 평생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면도 제대로 끓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국물은 그가 손을 댄 뒤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돌리자 벽에 기댄 종만이 가까스로 눈을 뜨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국물이 넘칠 것 같아서. 진우가 얼버무리며 국자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주방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그쪽을 보자 작은 체구의 여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은 회색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여자는 진우를 보더니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우 바로 앞까지 와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눈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슬픔, 그리움, 놀라움, 희망. 온갖 감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진우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왜 이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말랐지만 힘이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들어와 종만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진우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여자 조금수는 남편 곁에 바짝 붙어서 구급대원들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뒤를 돌아 진우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달라는 무언의 부탁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가게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어느새 다 나가버렸고 홀엔 진우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 벽에 걸린 낡은 국자들, 구석에 쌓인 양파 자루들. 모든 게 낯설면서도 동시에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진우는 자기도 모르게 가마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국물을 들여다보니 아까보다 색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대추가 우러나면서 은은한 단맛이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다시 한번 맛을 봤습니다. 짠맛과 단맛, 감칠맛이 혀끝에서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깊은 사골의 진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국물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육원 식당에선 이렇게 정성스러운 국물을 내지 않았고 혼자 자취하면서도 인스턴트만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맛은 분명 어딘가에서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시절에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국자를 내려놓고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국자를 집어 씻고 조리대 위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몰랐지만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드는 순간 그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 앞에 선 여자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진우와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 모양까지 판박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오 사장님 계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멍하니 서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도 진우를 보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사장님은 병원에 가셨어요. 심장 때문에. 진우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진우 옆을 지나치며 슬쩍 그를 훑어봤습니다. 진우도 모르게 여자를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오윤이라고 해요. 이 집 단골인데 당신은? 한진우요. 가구 배달하러 왔다가. 짧은 대답 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주방을 둘러보다가 가마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국자를 들어 국물을 떠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윤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의아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이 맛, 평소와 다른데요. 누가 간 맞췄어요?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손댔다고 말하기엔 너무 황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희는 진우의 침묵을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진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다시 한번 국물을 마셨습니다. 이번엔 좀 더 천천히 음미하듯이 대추를 넣었네요. 그리고 간장도. 이 비율은 처음인데 맛있어요. 윤희의 말에 진우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망치진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윤희는 국자를 내려놓고 진우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요리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어떻게? 저도 몰라요.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윤희는 진우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고수 못 드세요? 윤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어떻게? 네, 못 먹어요. 비누 맛 같아서. 저도요. 윤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진우도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묘한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국밥에 깍두기 얹어 먹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윤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연하죠. 국물이랑 깍두기를 함께 떠먹어야 제맛인데. 각도는요? 숟가락 각도 45도 정도. 저도요. 이번엔 둘 다 웃었습니다. 어색함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둘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에게서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은,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진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어느덧 오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배달이 아직 2건이나 있었습니다. 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수고하세요. 진우가 가게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윤희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저기 혹시 다음에 또 올 일 있어요? 진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희는 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배달건이 또 들어오면. 그럼 혹시 연락처. 윤희가 말을 흐렸습니다. 진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윤희도 자기 번호를 적어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진우는 가게를 나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로 가게를 봤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주방에 서서 가마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여전히 금순 여사의 눈빛과 윤희와의 이상한 동질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진우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한진우 씨? 저 오윤희예요.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이 퇴원하셨는데요. 당신 좀 찾으세요. 시간 되면 한번 들러줄 수 있어요?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자기가 갈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오후에 들를게요. 통화를 끊고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오후 4시 진우는 오간의 곰탕 앞에 섰습니다. 가게 안에선 손님들이 국밥을 먹고 있었고 주방에선 익숙한 가마솥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진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진우를 주방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종만이 앞치마를 두르고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왔나? 종만이 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죽다 살아났지. 종만은 국자를 들어 국물을 떠서 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한번 먹어봐. 진우는 국자를 받아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 자기가 마쳤던 그 맛과는 달랐습니다. 어때? 좋은데요. 좋은 게 아니라 종만이 진우의 대답을 잘랐습니다. 그는 다시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진우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40년 동안 끓인 국물이야. 그런데 사흘 전 내가 손 뗀 그 국물은 달랐어.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종만의 목소리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 맛이었어.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아버지가 직접 끓이시던 그 맛이었다고.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종만은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어떻게 그 맛을 알았지? 저도 몰라요.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네. 종만은 한참을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의심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 주방 보조자리가 비었어. 할래?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요리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게. 하지만 급하지 않아. 천천히 생각해봐. 종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가마솥 앞으로 돌아가 국자를 저었습니다. 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금순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흘 전처럼 떨리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더 따뜻했습니다. 금수는 진우를 조리대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꺼내 진우에게 입혀주려 했습니다. 진우는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금순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앞치마를 두르자 금수는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에서 국물을 떠서 그릇에 부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금수는 그 위에 파를 송송 썰어 올리고 깍두기를 옆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그릇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우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뜨겁고 진하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눈물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국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2숟가락, 3숟가락. 금수는 진우가 먹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오간의 곰탕에서 주방 보조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낮엔 가구 배달을, 저녁엔 오간의 곰탕 주방 일을 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가마솥 앞에 서 있으면 묘한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종마는 진우에게 하나씩 가르쳐 줬습니다. 불 조절하는 법, 재료 손질하는 법, 국물간 맞추는 법. 하지만 신기한 건 진우가 가르침을 받기도 전에 이미 몸이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종만이 이제 불을 줄여야 해라고 말하기 전에 진우의 손은 이미 불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종만이 간장을 조금 더라고 하기 전에 진우는 이미 간장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놈이네. 종만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금수는 날마다 진우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말은 여전히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마다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국을 담으면 옆에서 파를 썰어주고 진우가 설거지를 하면 옆에서 물을 받아줬습니다. 둘은 말없이 움직였지만 묘하게 호흡이 맞았습니다. 어느 저녁 윤희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요즘 자주 들렀습니다. 처음엔 국밥을 먹으러 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진우를 보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도 윤희가 오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윤희가 주방 쪽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가마솥을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우족 넣었어요. 사장님이 특별히 손질한 거래요. 와, 우족이요? 완전 고급인데. 윤희는 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진우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아 윤희에게 내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위에 파가 수북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깍두기는? 여기요. 진우가 깍두기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윤희는 깍두기를 국밥 위에 올리고 숟가락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국물과 깍두기를 함께 떠먹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뭐가 웃겨요? 아니, 진짜 똑같이 먹네요. 당연하죠. 이게 정석이잖아요. 둘은 웃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단골 손님 할머니가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너희 둘남매야? 아니에요. 진우와 윤희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똑같이 생겼는데. 쌍둥이라고 해도 믿겠네.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와 윤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농담으로 들었는데 가만 보니 정말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눈매, 코, 입 모양뿐 아니라 손동작, 말투,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비슷했습니다. 혹시 어디서 태어났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윤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보육원 출신이에요.
진우는 깜짝 놀라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윤희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3살 때 입양됐어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다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같이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저만 먼저 입양됐대요. 진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2명의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2 아기였습니다. 이게 저와 제 동생 사진이래요. 양부모님이 주셨어요. 진우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기들은 분명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진우와 닮아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와 윤희가 고개를 돌리자 금순이 벽에 기대서서 2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만으로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새끼들. 종만이 금순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붙잡으며 진우와 윤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홀 안의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희도 일어났습니다. 2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순이 비틀거리며 2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지만 진우와 윤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2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낮에는 가구 배달을, 저녁에는 오간에 곰탕 주방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만은 진우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더 자주 눈을 마주쳤고 더 많은 걸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마치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희망을 놓칠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진우야, 오늘은 특별한 걸 가르쳐 줄게. 종만이 진우를 주방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만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무쇠 국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국자 손잡이엔 소나무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국자야. 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이 국자로 국을 저은 사람만이 진짜 오간의 곰탕 주인이지. 종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우는 국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무겁고 투박했지만 손잡이는 수십 년간의 손때로 반질반질했습니다. 한번 써봐. 진우는 국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가마솥 앞으로 가서 국자를 국물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자를 잡은 순간
진우의 손목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해온 동작처럼 자연스럽게 국물을 저었습니다. 원을 그리듯 바닥을 긁지 않으면서도 모든 재료가 고루 섞이도록 종만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동작은 정확히 자신의 아버지가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30년 전 어린 종만이 아버지 곁에서 지켜보던 바로 그 동작이었습니다. 너 어디서 배웠어?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그때 가게 앞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세차게 열어젖히는 소리였습니다. 진우와 종만이 홀 쪽을 보자 한 남자가 거친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삼촌. 남자가 종만을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종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필아, 너 왜 왔어? 왜 왔냐고요? 제가 왜 오면 안 됩니까? 여긴 제 아버지 재산 절반이 걸린 곳인데. 강필이라 불린 남자는 주방 쪽을 힐끗 보더니 진우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십니까? 주방 보조야. 내가 알 바 아니고. 주방 보조? 삼촌, 요새 이상한 소문 많이 들리던데요. 이 사람이 삼촌 아들이라고 우기고 다닌다면서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필의 목소리엔 명백한 적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기긴 누가 우겨?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삼촌, 정신 차리세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애가 갑자기 나타날 리 없잖아요. 이건 분명 사기예요. 강필이 진우를 노려봤습니다. 진우는 침착하게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선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사기꾼이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삼촌, 이 가게 팔기로 한 거 잊으셨어요? 다음 주면 계약이라고요. 그건 내가 다시 생각 중이야. 다시 생각이요? 말도 안 돼요. 계약금까지 받아놓고. 강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홀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종만은 난처한 표정으로 강필을 달랬습니다. 필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서. 싫어요. 전 오늘 확실히 하고 갈 겁니다. 강필이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진우와 눈높이를 맞추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 보육원 출신이라며? 증명할 수 있어요? 당신이 정말 오 사장 아들이라는 증거 있어요? DNA 검사 중입니다. 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DNA 검사? 그것도 조작할 수 있는 거 모르세요? 요즘 세상에 돈만 있으면 뭐든 되는데. 강필, 그만해. 종만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촌이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이런 사기꾼한테 속아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마솥에서 갑자기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기름이 튀면서 가스레인지 쪽으로 불이 번졌습니다. 진우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커지고 있었습니다. 종만이 불을 끄려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심장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그의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진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아저씨. 진우가 종만을 밀쳐냈습니다. 종만은 뒤로 넘어졌고
대신 진우의 팔이 불길에 닿았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소화기를 잡아 불을 껐습니다. 불은 금방 꺼졌지만 주방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팔을 붙잡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화상을 입은 부위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종만이 진우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진우의 팔을 잡고 찬물에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화상 부위를 적시자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순이 황급히 달려와 진우의 팔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이 진우의 팔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벗겨진 피부 아래로 작은 반점이 드러났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작은 점이었습니다. 금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 반점을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종만도 그 반점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나 왼팔에 있던 그 점. 금순이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쉰 목소리,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새끼.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순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30년간 쌓인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기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금순은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렸습니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만도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홀에 있던 손님들도 주방에 있던 직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강필만이 뒤에서 표정이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팔의 화상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금순의 목소리, 그 절박한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새끼. 그 두 글자가 진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방 노파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노파 옆에 앉았습니다. 할매, 저 물어볼 게 있어요. 뭐? 제가 정말 보육원에서 온 게 맞아요? 할매가 절 처음 만난 게 언제예요? 박 노파는 진우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노파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3살 때였어. 보육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들었지. 그 전 기억은 없으세요? 저에 대해 아는 거 없으세요? 박 노파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무슨 일 있었어?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피곤해. 먼저 잘게. 노파가 방으로 들어가고 진우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왼팔을 내려다봤습니다. 붕대로 감긴 화상 부위 아래 숨어 있는 그 푸른 반점.
그게 정말 자신이 오씨 부부의 아들이라는 증거일까요? 며칠 뒤 진우는 오간의 곰탕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종만과 금수는 이미 진우를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금수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뒤로 진우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을 쏟아내는 것처럼. 진우야, 밥 먹었어? 아침은? 어제 잠은 잘 잤고? 네, 할머니. 다 괜찮아요. 진우는 금순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어머니라고 부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상관없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며 강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2명의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삼촌, 오늘은 계약 최종 확인하러 왔습니다. 강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종만은 당황한 표정으로 강필을 봤습니다. 필아, 내가 말했잖아. 계약은 보류하겠다고. 보류요? 안 됩니다. 이미 계약금 받으셨잖아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나섰습니다. 저는 강필 씨의 변호사입니다. 오 사장님,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조항 기억하시죠? 종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했던 게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을 찾았어. 가게를 물려줘야 해. 아들이요? 강필이 비웃었습니다. 그는 진우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기꾼 말씀이십니까? 사기꾼이 아니야. DNA 검사 결과만 나오면. DNA 검사요? 그게 언제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1달? 2달? 그동안 계약은 어떻게 하고요? 강필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삼촌, 제 말 들으세요. 이 가게 팔면 삼촌도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매일 가마솥 앞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삼촌 심장도 안 좋으신데 이런 고된 일 계속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 정말 삼촌 아들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진우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뭐요? 당신이 오 사장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 반점? 그런 거 문신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문신이 아니에요. 금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나았어. 내 아들 왼팔에 분명히 있던 점이야. 내가 매일 봤던 거라고. 증거 있습니까? 30년 전 일인데 할머니 기억이 정확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강필의 말에 금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필은 서류를 꺼내 종만 앞에 내밀었습니다. 삼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계약서에 사인하세요.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종만은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가게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카메라를 든 남자가 진우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증거 확보요. 당신이 오 사장 집안에 접근해서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 말이에요. 진우는 황당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필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한 듯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필이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박노파가 찍혀 있었습니다. 강필이 노파의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당신 보호자시죠? 할머니한테 재미있는 얘기 들었어요. 당신이 사실 보육원에서 온 게 아니라 할머니가 어디선가 주워온 애라고 하더라고요.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치매 있으시던데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절대 오씨 집안 핏줄이 아니라고. 그건 할매가 치매 때문에. 치매라는 증거 있어요? 아니면 당신이 할머니 말을 무시하는 불효자라는 거예요? 강필의 말에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필은 종만을 받습니다. 삼촌, 이제 아시겠죠?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삼촌 약점 파악하고 접근해서 재산 노린 거라고요. 아니야. 진우는 그런 애가 아니야. 증명해 보세요. 할머니 증언도 있고 정황도 수상한데 뭘 믿으라는 겁니까? 종만은 흔들렸습니다. 강필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진우를 믿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반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노파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진우는 박노파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저 잠깐 다녀올게요. 진우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종만이 붙잡으려 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확인하고 올게요. 진우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금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반지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숨이 찼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어느새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매, 할매.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박노파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손엔 낡은 천 조각을 쥐고 있었습니다. 할매, 아까 무슨 사람 왔었어요? 무슨 말 했어요? 박노파는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초점이 없었습니다. 너, 누구야? 진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예요. 진우요. 할매, 정신 차려요. 진우? 진우가 누구야? 난 진우 같은 손주 없는데. 할매. 진우가 노파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노파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진우를 밀쳐냈습니다. 저리 가. 넌 누구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박노파의 치매가 심해진 게 분명했습니다. 아까 강필이 다녀간 뒤로 뭔가 자극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할매, 제발, 저예요, 진우. 하지만 노파는 진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나, 미나는 어디 갔어? 내가 지키겠다고 했는데. 미안해, 미안해. 진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나? 그건 종만이 말했던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매, 미나가 누구예요? 할매, 대답해줘요. 하지만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손에 쥔 천 조각을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노파의 손에서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그건 아기 옷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푸른색 천에 소나무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문양을 봤습니다. 오간의 곰탕의 무쇠국자에 새겨진 바로 그 문양이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박노파가 이런 걸 갖고 있는 걸까요? 할매,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난 거예요? 박노파는 베넷 저고리를 다시 빼앗으려 했습니다. 내 거야. 돌려줘. 그건 내가 지켜야 해. 할매, 제발 말해줘요. 이게 제 거예요? 제가 입었던 거예요?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해서 30년 동안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빼앗긴다니. 진우는 베넷 저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뭔가 큰 진실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박노파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고 진우는 점점 더 절망스러워졌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진우는 베넷 저고리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이미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비를 맞으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간의 곰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집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결국 한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베넷 저고리를 꺼내봤습니다. 젖은 천에서 희미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냄새,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진우는 저고리를 얼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외로움이, 소속되고 싶었던 간절함이, 가족을 갖고 싶었던 열망이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누구예요? 진우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빗소리만이 진우를 감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진우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베넷 저고리를 다시 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빗속을 헤치고 달려오는 사람. 가까워지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희였습니다. 진우 씨. 윤희가 숨을 헐떡이며 진우 앞에 섰습니다. 그녀도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오 사장님이 걱정하셔서 찾으러 나왔어요. 윤희는 진우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진우는 윤희의 품에서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 없이 조용히. 윤희는 진우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윤희의 집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윤희가 진우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고 진우는 탈진한 채 잠들었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따뜻한 국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쪽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출근했어요. 국밥 꼭 드세요. 오늘 DNA 검사 결과 나온대요.
윤희, 진우는 쪽지를 내려다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게 모든 걸 결정할 것입니다. 진우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윤희가 끓인 국물이었지만 오간에 곰탕의 육수를 사용한 게 분명했습니다. 익숙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진우는 국밥을 다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반지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방 노파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박 노파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또렷해 보였습니다. 할매, 진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를 봤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노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우는 노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매, 어제 그 베넷 저고리, 그게 뭐예요? 제 거예요? 박 노파는 한참을 말없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이었어. 나는 시장 근처에서 옷수선 일을 했지. 어느 날 큰 화재가 났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연기가 자욱했지. 노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연기를 피해 도망치다가 골목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어. 너였어, 진우야. 아니, 그때 내 이름은 미나였지. 진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옆엔 베넷 저고리가 떨어져 있었어. 소나무 문양이 새겨진. 나는 내 부모를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혼란 속에서 아무도 찾을 수 없었고,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박 노파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평생 자식이 없었어. 혼자였지. 그때 널 안았을 때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 나쁜 마음이었어. 알아. 하지만 할매, 미안하다, 진우야.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하지만 결국 널 진짜 가족에게서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였지. 진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박 노파는 3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진짜 가족에게서 떼어놓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 강필이란 사람이 어제 왔어. 협박했지. 내가 오씨 집안 아들이 아니라고 증언하라고. 나는 혼란스러웠어. 치매 때문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박 노파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넌 돌아가야 해. 내 진짜 가족에게로. 내가 30년 동안 빼앗은 시간을 되찾아야 해. 진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박 노파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외로웠을 것입니다. 가족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할매도 제 가족이에요. 진우야, 할매가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할매 덕분에 살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간의 거짓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사랑. 복잡하고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오후 진우는 베넷 저고리를 품에 안고 오간의 곰탕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하자 낯선 차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난리였습니다. 강필과 변호사,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종만과 금수는 한쪽 구석에 몰려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강필이 진우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오, 사기꾼 나타났네. 때마침 잘 왔어. 증인 필요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오늘 계약 확정이야. 삼촌이 드디어 정신 차리셨거든. 진우는 종만을 봤습니다. 종만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가게를 파는 겁니까? 종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금순이 대신 말했습니다.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위약금이 너무 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야. 하지만 그리고 진우야. 미안해. 우리도 혼란스러워.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는데 강필이 오늘까지라고. 강필이 서류를 종만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삼촌. 마지막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나요. 종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지만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인생이 담긴 이 가게를 포기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진우가 배낭에서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푸른 천에 수놓아진 소나무 문양이 형광등 빛 아래 선명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종만과 금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베넷 저고리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저건 미나 베넷 저고리.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진우에게 다가와 베넷 저고리를 만졌습니다. 내가 직접 수놓았어. 이 소나무 문양. 우리 집안 문양이야. 종만도 베넷 저고리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분명해. 이건 우리 아들 거야. 어디서 구했어요? 이런 거 요즘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강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구한 게 아니에요. 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절 키워주신 박 노파가 갖고 계셨어요. 30년 전 큰 화재 현장에서 저와 함께 발견됐대요. 화재? 종만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30년 전 시장 화재. 그때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어. 금순이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미나, 정말 내가 미나구나. 내 아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윤희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홀 안의 모든 사람이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윤희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우 씨와 오종만 씨, 조금순 씨의 DNA 일치율 99.9%. 부모 자식 관계가 확실합니다. 금순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종만도 벽에 기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분명 조작했어. 조작이 아닙니다. 윤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연구소에서 직접 검사했어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이죠.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와 진우 씨의 DNA 검사 결과예요.
남매 일치율 99.8%. 우리는 쌍둥이 남매입니다. 윤희는 진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 드디어 찾았어. 진우도 윤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종만이 강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필아, 삼촌, 내 아들을 찾았어. 그것도 둘이나. 이제 이 가게는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야. 종만은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가 홀 안에 울렸습니다. 이놈아, 이 집 주인은 여기 있다. 종만이 진우를 가리켰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닦으며 가마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무쇠 국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소나무 문양이 새겨진 그 국자를. 강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와 중개인들도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강필은 마지막으로 진우를 노려보다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진우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종만, 금순, 윤희, 그리고 진우. 3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이었습니다. 3개월 뒤 오간의 곰탕은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가게 안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새 테이블과 의자가 들어왔고 주방도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대로였습니다. 40년 된 가마솥과 대대로 내려오는 무쇠국자. 재개장 날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물론이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새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가마솥 앞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종만이, 그 옆엔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금수는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라고 외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우야, 이제 내가 간 맞춰봐. 종만이 무쇠 국자를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진우는 국자를 받아들고 가마솥을 들여다봤습니다. 뽀얗게 끓어오르는 육수, 그 안에 녹아든 40년의 시간. 진우는 국자로 국물을 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는 대로. 그리고 간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장 몇 방울, 대추 2개, 소금 1꼬집.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완벽해. 종만이 국물을 맛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아버지 맛이야. 우리 아버지가 끓이시던 바로 그 맛.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진우이자 오미나. 가구 배달원이었지만 이제는 요리사.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사람. 오빠, 주문 들어왔어. 윤희가 주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진우는 오빠라는 호칭에 아직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특 2개, 중 3개지? 응. 진우는 국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밥 위에 푹 삶아진 고기를 올리고 진한 육수를 부었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올리고 깍두기를 옆에 놓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정성이었습니다. 손님 테이블로 국밥을 내오자 손님들이 환호했습니다. 역시 오간의 곰탕,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럼요, 이제 아들이 끓이잖아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는 주방으로 돌아가며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종만은 새로 들어온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고 어머니 금수는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리고 있었고 누나 윤희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 특별히 마련된 자리에는 박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노파를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치매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노파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매, 국밥 드실래요? 진우가 노파 앞에 국밥을 놓았습니다. 노파는 진우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미나야. 이제 진우는 그 이름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천만에요, 할매. 저녁 영업이 끝나고 가족들은 홀 한가운데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진우가 끓인 국밥을 모두가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 김 너머로 서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건배. 윤희가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딸그랑 소리와 함께 웃음이 터졌습니다. 진우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 어머니, 누나, 그리고 3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가마솥에서는 여전히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그 김. 그 김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림, 그리움, 희망, 그리고 사랑. 모든 감정이 녹아든 하얀 김이었습니다. 진우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짠맛, 단맛, 감칠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따뜻함. 이것이 가족의 맛이구나.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집의 맛이구나. 밤이 깊어갔지만 오간의 곰탕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가마솥의 불은 계속 타올랐고 그 위에서 국물은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간판, 오간의 곰탕. 이제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가족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종만이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고했다, 아들. 그 한마디에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단어. 아버지. 진우가 처음으로 종만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종만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금순과 윤희도 합류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마솥의 김은 계속해서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꽃처럼, 하얗고 아름다운 꽃처럼. 30년을 기다려 피어난 꽃. 가마솥에 핀 꽃.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희망의 꽃이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행복의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앞으로도 계속 피어날 것입니다. 대대로 영원히.